자, 오늘은 우리가 21년에 출제되었던 수능 독서 지문으로 유명하죠. 경제 지문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브레턴 우즈 체제와 트리핀 딜레마라는 이제 부제를 가지고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은 환율이 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지문이고, 쌤도 1년에 여러 번 수업을 하는데 한 번 수업을 할 때마다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게 따라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문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정말 이 기회에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봅시다.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문단입니다.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자,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기축통화의 정의를 지금 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지문에서 꼼꼼하게 따라가야 될 기본 개념이다라는 거를 알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언제나 1문단에서는 뭘 하자라고 했어요, 쌤이? 늘 중심 소재와 방향성을 찾자라고 했죠. 그럼 지금부터 의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축통화의 정의를 알려주는 걸 보니까 이 글은 굉장히 기축통화가 중요하게 등장했구나. 이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1960년 트리핀 교수는 여러분 학자 나왔어요. 학자 나오면 무조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따라가 봐야겠네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대요. 여러분 보니까 기축통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따라가 봤더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기축통화 얘기를 해서 이게 중심 소재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기축통화인 달러화라는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보면 여러분 좀 더 이야기가 좁혀졌다라는 거 보이죠? 그쵸?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 기축통화는 기축통화인데 그 중에서도 많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달러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세계 역사상 우리가 기축통화는 변화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달러화를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좁혀지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기축통화 중에서도 달러화 중에서도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살펴보려는 거구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점점 좁아지죠. 이런 걸 쌤이 깔때기라고 늘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다? 바로 이 모순이 뭐냐라는 거죠. 자, 따라오고 있나요? 자, 그리고 갑자기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수지. 갑자기 기축통화 이야기를 계속 하더니 경상수지라는 개념을 새로 끌어와서 그것의 개념을 알려주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이건 역시 갑자기 왜 알려주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뒤에서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렇죠, 여러분? 수입이 많으면 내가 소비가 많았다는 거고요. 수출이 많으면 내가 판매를 많이 했다는 거니까 수입이 많을 땐 적자고 수출이 많을 땐 흑자가 되겠죠. 그는 트리핀 교수겠죠.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은 반대를 뜻하는 부사어잖아요. 자, 여러분 잘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 결과 세계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따라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위에서 경상수지에 대한 정보를 읽을 때 경상수지는요. 흑자 아니면 적자였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흑자 상태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적자도 흑자도 아닌 상태일 수 있지만 위에서 적자와 흑자로 나눠서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거에 가깝게 따라가 보는 거예요. 적자 허용을 하지 않는다? 그럼 흑자 상태에 가깝네. 그때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면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될 거래요. 자, 반대죠.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그치, 여긴 적자잖아요.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자, 여기도 계속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준비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즉 준비자산은 뭐야? 그렇죠.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말을 하는 거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자산인 달러화의 신뢰도가 떨어질 거고요. 고정환율 제도가 붕괴될 거다. 그쵸, 여러분? 우리가 달러화를 신뢰할 수 없다면 환율 제도를 믿을 수 없겠죠. 이게 바로 뭐다?
구조적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보이니까? 여기요. 이게 바로 트리핀 교수가 지적했던 구조적 모순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1문단 끝났으니까 한번 내용 정리 조금만 해볼게요. 자,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우리가 기축통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달러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중에서도 트리핀 교수가 지적했던 달러화가 가진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자, 누가? 트리핀 교수가 지적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구조적 모순이란 게 과연 뭐냐라고 우리가 궁금했는데 이렇게 딱 두 갈래로 이야기를 찢어서 전개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경상수지 흑자 상태에 가깝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경상수지가 적자라면 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여러분 흑자일 때 일어나는 일이 뭐다?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면 그쵸? 이렇게 나왔죠? 그렇다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거다라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거다. 자,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된다면 이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라고 했죠. 달러화가 과잉 공급돼서, 그쵸? 달러화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 여러분 공급이 많다는 건 달러화가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화의 신뢰도가 저하되고요. 그러면 고정 환율 제도, 이제껏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던 환율 제도도 무사하기 어렵다, 붕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구조적 모순이었어요. 즉 구조적 모순 뭔지 보이죠? 흑자 상태를 인정할 수도 없고 적자 상태를 인정할 수도 없어서 난감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1문단을. 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그쵸 여러분? 이러한이라는 건 앞말을 다 받아주는 거잖아요. 트리핀 딜레마는, 여러분 위에서 트리핀 교수가 지적한 구조적 모순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딜레마라고 딱 받아줬죠. 여러분 딜레마라고 하면 친구들도 느낌 더 잘 오죠. 우리 딜레마 하면 늘 생각하는 그림 뭐야? 정의란 무엇인가 1장에 보면 선로를 그대로 갈 경우에는 5명의 사람이 죽는데 선로를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가면은 한 명이 죽게 된다 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이게 바로 딜레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은 이 지문이 조금 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와의 신뢰도 간의 문제다. 자, 여러분 보면요. 유동성 확보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이 위에 분홍색 여기서 봤고요. 두 번째 신뢰도의 확보라는 거는 우리가 위에 여기 그쵸? 신뢰도가 저하된다라는 이 부분에서 봤어요. 한마디로 트리핀 딜레마는 경상수지 흑자를 인정할 것이냐 적자를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이다라는 거죠. 국제 유동성이랑 드디어 뜻풀이 해주네. 우리 친구도 모를 만한 말이 있었죠. 이게 가끔 쌤은 이렇게 세모가 돼요. 진짜 이상하죠?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수단을 국제 유동성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지불수단이니까 약간 우리 통화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본위 체제에서는 여러분 기억이 찍혔어요. 어떤 체제 보니까 브레턴우즈 체제, 근본위 체제 이렇게 두 가지의 체제가 나오는 거 보이죠?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한마디로 금이 국제적으로 보편적 통용력을 지녔다라는 거죠.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자, 여러분 이게 또 친구들이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쌤이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근본위 체제에서는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한국 돈은 원화죠. 1원이라고 해볼게요. 미국 돈은 1달러, 일본 돈은 1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금의 가치가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돈은 1원에
100금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미국 돈은 1달러에 10금, 10금을 살 수 있고요. 일본 돈은 1엔에 1금을 살 수 있다 생각해봐요. 그쵸? 제 개인적 주관적 감정이 담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금의 가치에 돈의 가치가 고정되니까 국가 간의 비교도 가능해졌죠. 왜요? 금이라는 같은 가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 돈은 미국 돈의 10배이죠. 그쵸? 한국의 1원은 그냥 원화로 적어볼게요. 자, 1원은 10달러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원은 100엔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왜요? 금의 가치로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여러분, 한국과 미국도 비교, 한국과 일본도 비교 가능, 미국과 일본도 비교 가능하죠. 그럼 이거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그 다음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의 지금 환율을 볼 수 있네요.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환 본위제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었다라는 거는 금은 유지한 채라는 걸 캐치를 해야겠죠. 금은 유지한 채.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브레턴우즈 체제겠죠.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니겠다. 자, 여러분, 금 태환 조항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언제나 금을 우리가 1온스에 35달러로 고정한다라는 게 금 태환 조항인 거죠. 그럼 여러분,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교환해 줘야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달러화의 가치를 고정해 놔야 되는 거겠죠. 그쵸? 왜냐면 여러분 달러화가 많아지거나 적어지나에 따라서 이 금의 가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되겠죠.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다른 나라 돈들은 달러화로 환율 비교해서 돈의 가치를 비교하고요. 달러화로 바꾼 다음에 금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선이 삐뚤삐뚤한 게 쌤 계속 신경 쓰이네요. 자,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인 교차환율은 자, 여러분 교차환율의 정의가 또 지금 은근슬쩍 등장을 했어요. 즉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이에요. 이것 빼고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이 바로 교차환율이다라는 거 캐치하겠죠. 자,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됐대요. 여러분, 그럼 이거는 이 상황인 거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자, 여러분,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는 것과 금 준비량의 급감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이 부분 해석해 볼까요? 그렇지. 뭘까요? 금 태환 조항 때문인 거죠. 언제나 우리가 1온스의 금을 35달러로 바꿔줘야 되죠. 그쵸?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달러화가 지금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거는 달러가 굉장히 시중에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많아진 달러를 가지고 그 금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금은 무한해요? 유한해요? 그렇지. 금은 유한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즉 한마디로 미국은 금을 무한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닌데 달러화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금을 원하게 되면 이 금을 다 바꿔줘야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 이꼴 1온스를 35달러로 바꿔준다. 반대죠? 35달러로 1온스를 바꿔준다. 라는 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가 있거나요. 혹은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 있다. 여러분 그 가치라는 거는 여타국 통화를 말하는 거예요. 즉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대요. 이렇게 해결 방법이.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여러분 얘는 안 돼요. 그쵸? 왜?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달러화는 지금 기축 통화이고 금을 바꿔줘야 되는 태환 의무가 있었잖아요.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자, 그럼 보면요. 첫 번째 방법인 평가 절하도 불가능했고요. 두 번째 방법이었던 평가 절상 역시도 그 나라들이 원치 않았대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뭘 주목해야 되냐면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독일과 일본은 평가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평가절상이 뭔가 봤더니 그 가치를 올려주는 게 평가절상이에요. 자, 한마디로. 자, 달러화에 대한 다른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요. 자,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펜이 좀 두꺼우니까. 자, 이거. 자, 보세요, 여러분. 달러화에 대한 타국의 통화 가치를 타국의 통화 환율이죠. 환율을 하락시켜줘요. 그러면 타국의 통화 가치가 높아진대요.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1 환율이라고 생각해봐. $1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면 1,400원으로 1달러를 바꿀 수 있었던 게 1,000원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랑 같아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진 거잖아. 원래는 1달러를 바꿀 때 1,400원이 필요했는데 이제 1,000원만 있으면 돼. 그럼 얼마가 남아요? 400원이 남는 거예요. 그럼 환율의 하락이라는 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즉 타국의 통화 가치가 높아지니까 좋은 일이야. 근데 미국과 독일은 이것을 원했다, 안 원했다? 원하지 않았대요. 독일과 일본은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미국 돈보다 가치 높아지면 좋지 않을까요? 맞죠? 근데 왜 독일과 일본은 원하지 않았을까요? 자, 고민해 보세요. 답을 찾아보세요. 분명 답이 지문 안에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그렇게 안 하고 싶었대요. 본인들의 통화 가치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반대했대요.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바로 나와 있었어요. 어디요?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들은요, 현재 대미 무역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의 흑자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지금 독일과 일본은요, 미국에게 무역 흑자 상태였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인즉슨 이 독일과 일본은 미국에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독일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1달러에 1마르크였다고 쳐봐요.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1달러에 0.5마르크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좋죠. 왜? 반만 있어도 이제 우리가 1달러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난 0.5마르크가 세이브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들은 1마르크짜리, 독일은 차가 유명하니까 벤츠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원래 벤츠가 1마르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1마르크짜리 벤츠 한 대를 사고 싶었어. 그전에는 1달러면 살 수 있었죠. 근데 환율이 지금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는 2달러가 있어야지 벤츠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 물건을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죠. 너무 비싸진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독일의 물건이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독일 물건이 비싸져요. 그쵸? 그렇다면 이들은 그럼 벤츠 말고 다른 거 사야겠다. 뭐 영국의 링컨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차를 사는 걸로 좀 생각을 바꾸겠죠. 너무 가치가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우리나라 그 가치를 통화 가치를 높일 바에는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고 물건을 많이 팔아먹는 게 좋아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평가 절상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대. 여러분 또 장난 아니죠? 사람들은 결국은 독일과 일본이 자기 나라 돈의 가치를 높일 수밖에 없다. 평가 절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기적 수요라는 거는 이걸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르크화와 엔화를 막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그쵸, 여러분? 지금 세상의 뭔가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긴 첫 번째 또 시작점을 보면요. 이제 더 이상 금 준비량이 급감해서 버티기가 어려워졌다는 게 문제였는데 결국은 다시 금에 대한 어떤 이런 수요로 돌아갔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금을 원하는데 이제 금 준비량은 정말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 여러분 닉슨 쇼크의 정의가 뭐다? 이제 더 이상 금과 달러화 못 바꿔줘 라는 걸 단행을 했고 브레턴 우즈 체제는 여기서 붕괴되었대요. 아하. 여러분 이 사건은요. 현재 경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지문을 읽잖아요. 그럼 진짜 상식을 보유한 경제적 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계속적으로 전 세계의 기준 통화가 됐대요. 그 이후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지수가 생긴다. 그쵸,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환율이 만약 기축통화가 없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죠. 세 개의 국가에서 환율을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둘씩 짝지어야겠죠. 두 나라. 그럼 이거 3C이죠? 근데 여러분 4개의 국가라 생각해보세요. 그럼 4C이죠? 그다음 5개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5C이죠. 그럼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장난 아니죠? 3C2일 때는 3이었는데요. 4C2일 때는 6이죠? 그 다음에 5C2일 때는 10이 나올 거고요. 그쵸? 6개라 쳐보세요. 그러면 6C2죠. 그럼 6C2는 여러분 이거 계산 다 해보면 되죠? 15가 나와요. 쌤이 계산해봤어요. 그쵸? 이거 오랜만에 또 통계 그 식 꺼내느라고 머리가 잠깐 지끈했어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잡해요. 따라서 환율의 가지수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복잡해지죠. 그러나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브레턴 우즈 체제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계속해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문 갈무리 한번 해볼까요?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으로 결국 무슨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과잉 공급에 문제가 생겼죠. 즉 경상수지 적자 상태가 결국 생겨버렸어요. 자, 그 결과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됐죠. 자, 그럼 붕괴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나왔어요? 그쵸.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서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라고 나오죠. 왜요? 그 이유는 금 태환 조항 때문인 거죠. 그쵸? 금 태환 조항이라는 거는 언제나 35달러를 가져오면 1온스로 바꿔줘야 되는데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니까 금 준비량이 바닥이 난 거죠. 그 과정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하니까 평가 절하를 하든 평가 절상을 해야 되든 하는데 독일과 일본도 원치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버티다가 사람들은 이거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마르크와 엔화의 막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고 또 막 경제가 불안정해지니까 금을 더 원해 라는 악순환 속에서 결국 브레턴 우즈 체제가 무엇 때문에 닉슨 쇼크로 인해서 붕괴됐죠. 닉슨 쇼크는 뭐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금 태환 조항 못 지켜라는 거를 선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문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이 과정에서 나오는 환율이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저 환율에 대한 계산도 이참에 좀 잘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쌤도 진짜 이게 몇 년 만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쌤은 그 미적분과 통계를 다 했었거든요. 물론 뭐 어렵지 않게 배웠었어요. 그때 당시에 문과가 처음으로 이제 그 미적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고 통계도 같이 했던 시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쌤도 오랜만에 식을 꺼내왔는데 우리 친구들은 뭐 쌤보다 더 수학적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요즘 현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한번 이 식도 잘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영상에서는 지문의 해석만 했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문제풀이를 할 거니까 만약 문제풀이까지 필요한 친구들은 이어서 영상을 보면 좋겠죠.